플로리다의 한 여성은 총으로 연인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전 남자친구의 아파트에 들어가 침대에 있던 남성을 쐈습니다. 그녀가 저를 미치게 했어요. 정말 저를 미치게 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녀가 제 창문을 부수려고 하는 걸 봤고 제 차를 3번이나 4번쯤 쏘는 것도 봤어요. 라코리아 워싱턴은 제이슨 캠벨 총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캠벨은 피를 흘리며 5층 아파트에서 나와 도움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는 주차장에서 속옷 차림으로 자던 중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저기 주차장 아래에 남자가 있는데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전화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격범은 도망쳤고 다른 지역에 숨어 있으려 했지만 경찰이 그녀를 추적해 붙잡았습니다. 당신은 1급 살인과 강도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워싱턴의 체포와 유죄 판결만이 화제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이슨의 가족은 그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아파트 단지와 보안팀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배심원단도 이에 동의해 그들에게 막대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소송을 맡은 로펌이자 스폰서인 모건앤모건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들은 제이슨이 남긴 가족들을 위해 1억 달러의 평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로 앤 크라임 사이드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스폰서 모건의 큰 지원 덕분입니다. 이곳은 미국 최대의 개인 상해 전문 로펌입니다. 이 로펌은 1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고 최근 몇 달간 50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위해 250억 달러를 회수했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의뢰인은 보험사 제한 35만 달러, 대신 1200만 달러를, 펜실베이니아의 또 다른 의뢰인은 26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보험사가 제한한 금액의 40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모건앤모건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위해 싸우는 일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휴대폰이나 fordpeople.com JLC 시대발에서 부상 청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이나 QR코드 스캔도 가능합니다. 제이슨 캠벨, 3명의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이자 전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의 아들입니다. 그는 마이애미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총에 맞아 숨졌을 때 겨우 23세였습니다. 그의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살인 혐의로 재판받는 동안 충격에 빠진 가족이 대규모 부당 사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그 아파트 단지가 자체 규칙만 제대로 지켰더라면 제이슨은 오늘날에도 살아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배심원단도 동의해서 캠벨 가족에게 1억 달러의 평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저는 이 프로그램의 스폰서이자 대형 로펌인 모건앤모건에서 오신 2명의 저명한 변호사분들과 함께 앉아서 그분들이 어떻게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큰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먼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려야 얘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몬테카를로에서 있었던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몬테카를로의 유닛들은 조사 내내 콘도와 아파트라는 용어가 거의 구분 없이 사용됩니다. 일부 유닛이 임대용이기 때문이니 참고 바랍니다. 하지만 캠벨 가족의 소송에서 피고는 몬테카를로 오브 마이애미 콘도미니엄 협회 주식회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경찰과 법원 기록에 따르면 사건은 오전 8시경 발생했습니다. 2021년 6월 1일 화요일 마이애미 긴급구조센터에 이런 다급한 911 전화들이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성의 시신이 아파트 단지 주차장, 2 차량 사이에 누워 있었고 목격자들은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모르겠어요. 나는 밥이라는 사람이 뭔가의 소리 지르는 걸 봤어요. 그 남자는 숨을 헐떡이면서 여기저기 난리였고 젠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는 여기서 총에 맞았어요.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저기요, 선생님, 그 사람 숨 쉬나요? 제 말은 그가 그 사람을 잠깐 끌고 간 것처럼 보였어요, 친구. 야, 친구. 이게 그냥 그런 걸까? So, was he shot? 모르겠어. 여기가 911인가요? 그래 친구야. 그들은 그에게 1000개 아니 10,000개의 질문을 했어. 그냥 누군가를 때렸어. 야, 여자들 좀 보내야겠어. 상황이 안 좋아. 미안한데 그가 사건을 어디서 맡았지? 경찰이야? 소방서야? 안녕하세요. 여기 누가 있어요? 저한테 아무 질문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이 남자가 땅에 쓰러져 있고 총에 맞았다는 것만 알아요. 그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누군가 좀 보내줄 수 있나요? 아이의 위치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등골이 오싹해질 만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제이슨의 시신에서 건물 안으로 그리고 5층 계단까지 이어지는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제이슨이 살인범에게서 도망치고 도움을 찾으려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던 계단벽에는
피 묻은 손자국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부림은 결국 건물 밖 인도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제이슨이 이곳이나 몬테카를로에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그가 만나던 여성 샨티아 미어스가 이곳에 살았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다른 여성인 라코리아 워싱턴과 연인 관계였습니다. 좋아요. 이 사건의 피고인인 미어스는 경찰에게 워싱턴과 수년 전부터 문제가 있었고 그 안에는 협박과 폭력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워싱턴과의 또 다른 사건에 관한 면담 중에 한 경찰관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곧 다루게 될 텐데요. 하지만 이것을 한번 보시죠. 그것들 사이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제 전 여친인가요? 전 여자친구라고 하셨는데 연인 사이였다는 뜻인가요? 그냥 확인하려고요. 아니면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얼마나 사귀셨나요? 몇 년 동안이요? 몇 년이요? 네. 너희들 같이 살아본 적 있어? 아니, 알겠어. 우리 헤어진 지 얼마나 됐지? 몇 달 전에. 몇 달 전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CQ어가 말했어요. 그녀를 들여보냈고 그녀도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래서 그녀를 들여보냈고 저는 아파트로 돌아가 문을 잠갔어요. 그 후 그녀가 약간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문을 잠그셨군요. 혹시 예전에 문제 있었던 적이 있나요? 최근에는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최근에는 없었다고요? 그럼 지난 몇 달 동안 마지막으로 문제가 있었던 게 언제였나요? 아니요, 최근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문을 잠가야 할 만한 걱정이 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있었나요? 그녀가 미쳤어요. 알아요. 그녀가 미쳤어요. 그녀가 멍청한 짓을 하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였나요? 그녀가 제 채에 온 적은 있지만 그 이상은 없었어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녀가 전에 했던 일은 그녀는 그냥 저를 욕했어요. 평소처럼 저를 욕했죠. 미어스에 따르면 그녀와 제이슨은 화요일 오전 8시 침대에 있었고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미어스는 경찰에게 그저 관리실이나 해충 방제 직원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때 그녀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죠. 그녀는 문을 열기 전에 도어뷰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문을 열었고 그곳에는 워싱턴이 있었어요. 워싱턴. 그는 그녀를 밀치고 아파트 침실로 들어가서 총을 쐈고 제이슨의 가슴을 맞췄어요. 범죄 현장 사진에는 벽에 난 총알 구멍과 바닥에 떨어진 탄피가 보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워싱턴이 실제로 주요 용의자라는 것과 그녀가 애초에 그 부지에 있을 수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빠르게 밝혀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때 미어스는 분명히 제이슨 캠벨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녀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워싱턴은 만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문에서 부재중 전화를 보고 그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 당신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자 그 여성분이 네, 정문에서 키스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녀를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들여보냈어요?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녀가 라코리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녀를 정문으로 들여보냈다고요. 그녀를 들여보내면 안 됐잖아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녀가 몰랐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녀가 오는 거 아셨어요? 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했어요. 저한테 전화하셨어야죠. 허락하시면 안 됐어요. 제가 정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들여보내면 안 되고 돌아가라고 하거나 그냥 가라고 해야 해요. 제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때쯤이면 그녀는 이미 단지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미치게 했어요. 정말 저를 미치게 했다는 걸 알아요. 그녀가 문을 쾅쾅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녀가 제 문을 15분이나 쾅쾅 두드리고 있었어요. 혹시 문에 들여다볼 수 있는 구멍 같은 거 있어요? 네, 저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러면 당신도 봤다는 거네요. 그녀와 함께. 네, 그녀가 가끔 그걸 가리려고 했고 또 가끔은 그녀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녀가 문을 두드리는 것도 볼 수 있었어요. 그녀가 뭘 입고 있었는지 봤나요? 그녀는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나요? 흰색 티셔츠, 맞아요. 그녀 손에 뭐라도 있었나요? 보셨나요? 그녀는 손에 총을 들고 있었어요. 어느 손이었나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여기 있던 총은 무슨 종류였나요? 저는 대립이 익숙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그녀가 흑인이었는지 확인했어요. 그녀가 총 든 걸 본 적 있나요? 아니요, 최근에는 본 적 없어요. 아니요, 지금까지 그녀가 총을 들고 있는 걸 본 적 없어요. 그녀가 총을 들고 있는 걸 본 적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무엇을 보셨나요? 저는 침실 창문으로 보았고 그녀가 제 차 옆에 서서 창문을 깨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차를 3번이나 4번 쏘는 것도 봤어요. 두 분이 관계가 있어도 저는 그녀 정보를 받아 사진을 대조해야 합니다. 사진 대조가 준비되면 제가 당신에게 전화해서 일정을 잡을 겁니다. 이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형사와 함께 와서 당신에게 사진 대조를 보여드릴 겁니다. 당신이 그녀를 신원 확인하면 그 다음에 저는 그녀를 체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그때 가서 그녀를 체포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녀를 체포할 수는 없어요. 아니요, 먼저 사진 라인업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그건 화요일에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 월요일에는 쉬거든요. 그래서 화요일에 제가 사진 라인업을 준비하고 당신에게 전화해서 만나서 사진 라인업을 진행한 다음에 그녀를 체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공개한 감시 영상도 미어스가 그들에게 말한 내용을 뒷받침해줍니다. 한 영상에서는 워싱턴이 몬테카를로의 경비 초소로 차를 몰고 오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녀는 경비가 미어스에게 전화하는 동안 기다렸다가 통과를 허락받습니다. 그리고 미어스 건물 내부의 보안 카메라 영상에는 워싱턴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 나오고 몇 분 뒤에는 워싱턴이 다시 주차장으로 나와 화면 왼쪽에 있는 차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리고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워싱턴은 미어스의 검은색 메르세데스 벤츠의 조수석 앞 유리를 쏜 뒤 주차장을 가로질러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범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시 카메라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차로 돌아가는 길에 일이 더 생깁니다. 경찰은 워싱턴이 미어스 아파트에 있던 남성의 빨간 인피니티 차량에 최소 2발을 쏘고 곧바로 자신의 차로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관들은 현장에서 5개의 49경 탄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2대의 차량에 무모하게 손상을 입힌 것 외에도 워싱턴의 범죄 기록에는 그녀가 여러 번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녀는 총기와 탄약을 소지하지 말아야 했지만 영상에서 둘 다 가진 것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총격 혐의는 살인사건에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있었던 그 총격 사건이 있은 지 몇 주 후 경찰은 다시 한번 미어스와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2월 22일 제가 아니면 경찰이 당신의 아파트 단지에 갔을 때 경찰이 왜 궁금해했는지 이유가 뭘까요? 솔직히 저는 이런 모든 일을 변호사와 함께하는 게 더 편해요. 당신은 체포된 게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변호사와 함께하는 게 더 편해요. 시 변호사가 말한 거 이해하셨죠?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그럼 지금 저랑 얘기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변호사와 함께 있는 게 더 편해요. 지금 저와 얘기하기 싫으신 거군요. 새로운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요. 알겠습니다. 당신은 체포된 상태가 아니며 불리한 질문도 하지 않으니 해당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증인이자 피해자로 저와 대화 중입니다. 그러니까 미란다 원칙, 즉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는 지금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럼 사진 대조도 원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저는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문제 없어요. 토론토 주에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불과 3개월 후 워싱턴은 그 몬테카를로 부동산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경비실에는 그녀의 차량이 출입금지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제이슨이 총에 맞아 사망한 다음 날 형사들은 전날 아침 근무 중이던 경비원 션 애킨스와 대화했습니다. 당신의 업무나 순찰 구역은 어떻게 되나요? 방문객들이 정문으로 들어올 때 출입 기록을 남기는 건가요? 그리고 그게 정문이 맞죠? 맞아요. 확인차 여쭙는데 입구와 출구가 각각 하나씩만 있는 거죠? 맞아요. 2021년 6월 1일 어제 몬테카를로 아파트에서 일하고 계셨나요? 네. 어제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셨나요? 7시부터 3시까지요. 7시에 출근하셨나요? 어제 하루 중 어느 시점에 단지 내 세입자 중 한 명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네. 그 사건이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지, 어디서, 어느 아파트에서 발생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은 아니었고 나중에 경찰이 오고 모든 일이 정리된 후에야 알게 됐어요. 그때 많은 주민들이 와서 저에게 이야기해줬거든요. 형사는 애킨스에게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줬고 그녀는 미어스와 워싱턴 둘 다를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녀는 미어스를 밀스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여자친구라고 말할 때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요? 밀스 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록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두 번째 사진에 있는 사람은 라코리아 워싱턴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그의 여자친구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몇 달 전에, 얼마 전에 그녀가 안으로 들어와서 그 여자에게 총을 쐈기 때문입니다. 밀스의 차와 젠틀맨의 차요.
그리고 우리가 조사를 다 끝내고 나서 그 여자가 그녀의 여자친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알다시피 제가 아는 이유예요. 사람들이 말하길 그 여자가 그녀의 여자친구라고 하더라고요. 맞다면 그 사건 이후에 2021년 2월 22일에 문서화되었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그녀와 관련된 정보를 내보냈나요? 그들이 그녀에게 전달한 유일한 것은 그녀가 타고 있던 차량이 더 이상 단지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부지 내에요. 또한 제가 당신에게 세 번째로 표시된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 사진은 단지에 들어오는 모습이 CCTV에 찍힌 사람입니다. 지금 그와 같은 사진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그 사진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고 확인하셨죠? 네. 당신은 그 사진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여자친구라고도 말씀하셨죠? 어제 아침에 그녀가 들어왔을 때 네, 8시 바로 전이었어요. 그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사진에서 그녀가 입고 있는 게 뭔지 말해주실 수 있나요? 그녀가 입고 있는 건 모두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후드티에 검은색과 노란색 슬리퍼를 신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제 아침에 보신 분인가요? 맞나요? 또한 애킨스는 총격 당일 아침 워싱턴을 봤지만 그녀는 금지된 차량에 타고 있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왜 걸어서 이동하고 있었는지 아시나요? 그녀의 차량이 금지됐기 때문인가요? 그녀는 이전 사건 때문에 차량이 금지되어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운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녀는 들어올 수 없어요. 저희가 출입증을 제공할 수도 없고 그 차량으로는 아예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녀가 다른 경우에도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런 적이 있어요. 즉 그녀는 차를 밖에 주차하고 걸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녀는 늘 그렇게 떠났어요. 네, 가끔은요. 아니면 아마도 그럴 거예요. 아침에 그녀를 보면 그녀는 아침에 산책을 하시고 저는 3시에 퇴근해서 그녀를 보지 못해요. 제가 떠날 때쯤이면 그녀는 아마 그날 좀 더 늦게 떠나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몰라요. 어제 근무 중이었을 때 혹시 총소리나 총격이 나는 걸 들으신 적 있나요? 아니요, 그게 이상해요.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주민들 중에 혹시 누군가가 와서 무언가를 들었거나 봤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분들도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총소리 같은 건 전혀 듣지 못했다고 했어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했어요. 보통 뭔가를 들으면 경비실에 전화해서 무슨 일 있나요?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혹은 저런 소리를 들었어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이애미 데이드가 워싱턴에 체포영장을 내고 경찰이 몇 주 뒤 포트 오렌지에서 그녀를 체포했어요. 마이애미에서 북쪽으로 약 4시간 거리죠. 물고기 차가 여기로 들어오고 있어요. 왜 웃어요? 당신도 하나 있다는 거 알거든요. 저는 그 남자 주변에서만 그를 도와줘요. 그가 그런 행운을 얻었나요? 제발 친구야, 형아. 야 너 하루 종일 멋진 돼지고기만 먹을 수는 없잖아, 친구야. 알겠어, 형아. 내가 여기서 다 했으면 그들에게 떠나기 전 꼭 부키스 먹으라고 했어. 그래, 알겠어. 새까지 새. 좋아, 여기 뒤에 앉아. 알겠어. 너랑 그 사람은 내 휴대폰으로. 잠깐만요. 맨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은 영장 때문에 여기 온 거 맞죠? 네, 저는 그냥 도와주러 온 거예요. 이 일에 관여된 사람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저한테 그냥 주실 수 있나요? 맥케이? 철자 좀 불러주실 수 있나요? 엘라 케어라야요. 성은 워싱턴입니다. 중간 이름이 뭐죠? 워싱턴 씨. CH 중 어느 건가요? 실례합니다. 쉽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저를 접수할 거예요. 그리고 생일은요? 네. 좋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생일을 말씀해 주세요. 1996년 9월 13일입니다.
당신이 처음 언급한 이름은 라코리아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녀는 서양인들에게 친근하고 숨길 것도 별로 없어요. 오히려 제가 뭔가를 숨긴다면 더 호들갑을 떨 거예요. 맨체스터 경관님, 번호에 걸린 게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어디든 뭔가를 숨길 수 있으니까 확인해야 해요. 알겠어요. 여기 잠깐 내려주세요. 차량을 바라보며 서주세요. 날카로운 거 없으시죠? 포트 오렌지 경찰관들은 그녀에게 체포영장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워싱턴이 모르는 척을 하죠. 한번 보세요. 제가 수갑을 차는 이유를 아시겠죠? 법적으로 이유를 알 필요는 없지만 영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1급 살인과 강도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어요. 여기 좀 섞여 있는데 무장 강도 혐의도 있고 전과자가 무기를 소지한 혐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읽었다면 약어를 많이 썼지만 그게 당신 혐의입니다. 보석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이애미에서 온 거예요. 아, 실례합니다. 마이애미 데이드에서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저를 그냥 고소할 수 있죠? 주는 어디 있고 증거는 어디 있고 뭐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들었나요? 그건 법정에서 다룰 문제지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당신에게 체포 영장이 있고 당신은 지금 체포됐다는 겁니다. 결국 워싱턴은 볼루샤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 남부로 이송되었습니다. 좋아요. 워싱턴 씨 나와주세요. 잠깐 이쪽으로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만약 나한테 옷만 좀 줬더라면 말이에요. 그 결정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여긴 유치장이에요. 저쪽으로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잠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워싱턴은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에서 1급 살인과 폭행 또는 구타를 동반한 무장 강도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총기를 이용한 가중 스토킹, 전과자의 총기 소지, 전과자의 무기 및 탄약 소지 혐의입니다. 이제 검찰은 이 혐의를 감경하는 데 동의해서 1급 살인 혐의가 2급 살인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혐의들은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이 유죄를 인정하면, 그리고 보시다시피 결국 워싱턴은 자신의 진술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2025년 7월 5일에 징역 12년과 그 후 10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현재 가슨 교정시설에서 형을 복역 중입니다. 이곳은 플로리다 퀸시에 위치한 여성교도소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형사사건은 잠시 제쳐두고 과실치사 소송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23세 제이슨 캠벨은 다프네 캠벨의 아들로, 다프네 캠벨은 플로리다 주의회에서 8년 동안 주 상원의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제이슨이 사망한 다음 날, 그녀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업데이트를 올렸고 그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9개월 동안 아기를 힘들게 품고 제왕절개로 출산했습니다. 23년 후 당신은 누군가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다는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잠을 자던 중 총기 폭력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말하며 범인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 내 잘생긴 아들을 죽이고 새 아이를 아버지 없이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캠벨은 제이슨의 유산을 대표해서 부당 사망 소송을 제기했고 여기 3개의 회사를 지목했습니다. 몬테카를로, 마이애미 콘도미니엄 협회입니다. 그리고 이 단지의 자산관리회사로 고용된 AKAM 온사이트 주식회사, 그리고 보안을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EMS 프로텍티브 그룹입니다. 이건 지금 AKM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2022년 1월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수백 건의 법원 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원고의 사건 진술서가 이 주장을 정리해줍니다. 구체적으로 인용하면 그렇습니다. 2021년 2월 20일 일 켄트 시큐리티에 의해 라코리아 워싱턴이 정문을 통해 부지로 진입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EMS의 전신은 비거주자의 출입 시 세입자의 승인을 요구하는 부동산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라코리아 워싱턴은 자신이 세입자인 샨티아 미어스를 방문한다고 주장했지만 미어스 씨는 라코리아 워싱턴 출입을 불허했습니다. 미어스 씨가 문을 열어주기를 거부하자 라코리아 워싱턴은 주차장으로 걸어가 미어스 씨의 차량에 여러 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2021년 2월 미어스 씨에게 남성 손님이 왔는데 그는 제이슨 캠벨이 아니었습니다. 약 3개월 후인 2021년 6월 1일 오전 8시경 라코리아 워싱턴은 출입이 금지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보로 다시 그 부지에 돌아와 차량 출입문을 통과해 들어갔습니다. 워싱턴 씨는 다시 미어스 씨의 문을 두드렸고 미어스 씨는 도어뷰를 확인하지 않고 열었습니다. 관리인이나 해충 방지업체라고 생각한 미어스 씨와 달리 라코리아 워싱턴은 권총을 들고 아파트 침실로 달려가 제이슨 캠벨의 가슴을 쏘았습니다. 제이슨 캠벨은 결국 총상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세 회사 각각을 과실로 고소했고 피고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몬테카를로, AKAM, 그리고 EMS는 2021년 2월 22일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워싱턴과 워싱턴처럼 범죄 의도를 가진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이 건물에 들어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재판에 참석하게 되며 재판은 일주일간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로컴의 평결 관련 기사에 따르면 배심원단이 돌아와 결정을 내리는 데는 약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고들에게 막대한 금액을 배상하라는 평결에서 평결 양식은 배심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인용하자면 다음 피고들의 과실이 있었습니까? 그 과실이 제이슨 캠벨의 부상과 사망의 법적 원인이 되었습니까? 라고요. 그리고 3명의 피고 모두에 대해 예라는 단어 옆에 체크 표시가 있었습니다. 배심원단은 부동산 관리회사인 SO 아카미 57%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고 콘도 소유주, 단지, 그리고 보안그룹이 각각 18%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샨티아 미어스, 즉 세입자는 7%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그녀는 그 소송에서 피고로 지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프니 캠벨은 고통과 정신적 피해로 $2,500만 받았습니다. 제이슨의 아버지 휴버트 캠벨과 세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제이슨 사망 당시 세 자녀는 각각 6살, 3살, 1살이었으며 이제 $5천만 나누어 갖게 됩니다. 다프니와 휴버트 캠벨은 마이애미 헤럴드에 사랑하는 아들 제이슨을 잃은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누구에게도 겪게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결로 아들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모든 부동산 관리자와 소유주가 적절한 보안을 제공하도록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랍니다. 또 다른 가족이 고통받기 전에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소송을 이끈 모건 앤 모건 변호사들을 모시겠습니다. 질문이 많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는 지금 토마스 헤이스티, 그랜트 길렌워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발음 맞았나요? 네, 맞아요. 좋아요. 그게 중요하죠. 먼저 두 분이 어떻게 이 일에 관여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은 원래 2021년 10월에 저희 부서로 접수되어 저에게 처음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이 가족이 저희 로펌에 전화를 해서 저희가 의뢰하고 싶습니다. 다른 변호사가 있었는데 진행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두 번째 의견을 듣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기꺼이 이 사건을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가족은 저희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 사건을 소송했습니다. 제가 그랜트에게 전화를 해서 그랜트 재판에 들어갈 사건이 하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변호사 중 한 명이 필요해서 그랜트 길링햄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나라의 변호사 중 한 명이긴 한데 혹시 아는 사람 있어? 그랜트? 혹시 아는 사람 있어? 나한테 소개해줄 만한 사람 있어? 믿잖아. 우리는 재판을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모건.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로펌이 아니라 재판 전문 회사야. 그리고 몇 년 전에 존이 정말 잘한 일 중 하나는 사실 그건 키스비트닉과 함께 시작됐어. 그가 말하길 우리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들을 데려올 거고 그들이 할 일은 오직 재판을 진행하는 것뿐이야. 그래서 지금 전국에 5명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오직 재판을 진행하는 것뿐이야. 키스, 릭, 크리스, 브라이언, 맥클레인 저 자신도 포함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큰 사건들을 재판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가진 완벽한 조합은 톰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분들이 사건이 시작된 순간부터 재판 몇 달 전까지 소송을 진행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연락해서 협업을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가끔 사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롤러코스터가 망가진다든지 아니면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다든지요. 그럴 때 바로 알 수 있죠. 여기서 뭔가 잘못된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마도 과실소송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 사망 소송일 수도 있겠네요.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범죄라고 생각하게 되죠.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누군가 책임 있고 보안이 허술했으며 이런 일이 이 콘도에서 일어나선 안 됐다고 느꼈나요? 네, 저희가 처음 의뢰를 받았을 때 들었던 정보는 제이슨이 이 아파트에서 살해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바쁠 때였죠. 또 다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저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제이슨이 그곳에 있었고 누군가를 방문 중이었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이 논쟁을 시작하거나 끼어들기 위해서였을까요?
저는 논쟁이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건을 처음 접수했을 때와는 달리 지금은 4년간의 소송을 거치면서 사후적으로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처음에는 제가 알았던 전부는 그가 방문하던 여성과 함께 있던 아파트에서 살해당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문 앞까지 오지 못했어야 했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된 건지, 그녀가 초대를 받았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분명해졌고 건물 보안을 조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누군가는 여전히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콘도 소유주나 세입자 같은 부동산 소유주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아니지만요. 심지어 그들의 방문객들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유주, 관리회사, 보안회사 모두 그 부동산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여전히 의무를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맞죠? 알겠습니다. 물론이죠. 그래, 이제 뭐 하지? 그랜트? 이 사건 진행 중에 증거 개시 재판에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경영진의 책임, 건물주, 보안회사의 관리 소홀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무엇을 배웠나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낸 것과 증거 게시를 통해 얻은 것은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 건물에 관련된 모든 단체가 서로에 의해 모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부동산 관리 회사가 있습니다. 그들의 일은 부동산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사회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콘도 소유주들, 즉 콘도 소유주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결정을 내리고 예산을 조정하며 조화, 우리가 더 나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투입하자고 할 수 있지만 부동산 관리팀이 이사회에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이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피고를 끌어들이게 되는데 바로 보안회사입니다. 이 경우 보안회사는 최근에 부동산 관리자가 고용한 곳이었습니다. 부동산 관리자는 몇 달 전부터 있었던 모든 문제에 대해 보안회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안회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있는지, 자신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의 피고가 서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리고 우리가 앞서 책임 분담에 대해 이야기했었고 당신이 그 부분을 다룰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부동산 관리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모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재판이 실제로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배심원단의 결정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그들은 그랜트가 말한 것을 바탕으로 책임을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심원단이 어떻게 18% 이런 식으로 각자 책임이 얼마나 되는지 결정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증거는 그랜트가 말한 것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증거는 부동산 관리 회사가 보안 요원, 세입자, 방문객, 그리고 콘도 협회로부터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정보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콘도 소유주나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보안 요원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던 건가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것, 즉 그들이 공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공을 의사결정자에게 넘겨야 했는데 정보를 넘기지 않은 그 실패가 관리회사를 이 사건에서 가장 책임이 크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안 요원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하고 발생한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사무실에 전달했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사무실은 이 내용을 이사회에 전달해야 하고 이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총격 사건이 있었고 강도 사건이 있었고 차량 침입 사건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는 보안 강화와 절차 변경을 권장합니다. 결국 제이슨의 죽음으로 이어진 바로 그 출입문에서입니다. 출입문에서 차량을 점검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출입문에 도착하면 창문을 내리고 신분증을 제시하고 세입자 제시를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경비원은 제시에게 전화를 걸었고 제시가 그래, 톰이 올라와도 돼라고 하면 통과할 수 있었지만 제시가 안 된다고 하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럴 경우 차량은 유턴해서 나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떠나지 않으면 경찰을 불러 부지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원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하고 보안팀이 자기 일을 하면서 사건 보고서를 작성해서 관리사무소에 전달하면 관리사무소는 그 정보를 이사회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021년 이 월 같은 총격범이 그 부지에 들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규정을 어기고 정문을 통과해서 결국 세입자의 집 문 앞까지 총을 들고 찾아와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 안에 남자가 있는 거 알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참고로 그때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어요.
네, 다시 재판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 추가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미어스가 이 일에 연루된 거죠? 왜 그 세입자가 이 일에 연루된 거죠? 그녀는 피고인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배심원단은 그녀도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과실 사고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피고 측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미스 미어스는 6월 1일 아침 8시에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고 그게 건물 관리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총격범을 안으로 들였고 그 총격범은 문으로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배심원단은 그녀가 대오비어나 문구멍을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앞에 있던 사람들.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배심원단에게 가는 거죠? 재판에 가는 거잖아요. 그 사건을 재판하는 건 어땠나요? 그리고 변호 측의 주장은 뭐였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는 거였나요? 미어스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였나요? 그건 그녀의 책임이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그들의 변호 논리는 뭐였나요? 당신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즉, 세 명의 피고인이 서로를 가리키는 상황이었어요. 모두가 아는 세 명의 스파이더맨이 서로 가리키는 밈처럼요. 그들 모두가 서로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게 바로 세 명의 피고인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데 뭉쳐서 미어스를 가리키며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죠. 그래서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고 모두가 서로를 탓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다 같이 모여서 미어스를 탓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문제는, 그리고 이 재판을 준비하면서 정말 어려웠던 점은 이렇게 많은 정보와 사실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어떻게든 이걸 정리하고 요약해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배심원들이 A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고 B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고 C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건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부터 시작돼요. 참고로 여기 피고인이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라는 대화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이어서 오프닝 진술로 넘어가는데 톰이 정말 멋진 오프닝을 했어요. 그리고 재판 내내 우리는 그 주제를 계속 이어가면서 배심원들이 여기 있는 모두가 뭔가 잘못했다는 점에 집중하도록 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잘못을 한 피고인이 한 명 있었고 재판이 끝날 때쯤에는 그 사실이 드러났죠. 우리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배심원들은 2시간도 채 안 돼서 돌아온 걸로 기억합니다. 2시간도 안 걸렸죠. 1시간 47분. 배심원들은 1억 달러의 평결을 내렸습니다. 제가 알기로 최고 제한은 100만 달러였습니다. 어떻게 1억 달러 평결이 나왔는지 배심원들의 결정 과정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당신이 그게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배심원들이 어떻게 1억 달러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달러입니다. 네, 평결 전 제한은 100만 달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건 좋은 태그팀이었어.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이게 재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목숨을 잃은 젊은 남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젊은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엄마와 아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배심원들에게 그들의 아들은 여전히 그들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제이슨의 아버지는 매주 묘지에 가서 아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재판을 시작했을 때 톰과 저는 가치와 숫자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재판팀의 다른 멤버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항상 변호사가 아닌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의 생각을 듣는 걸 좋아하는데 숫자는 정말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1,500만 달러는 터무니없고 너무 많은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일부는 제가 1억 5천만 달러를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저는 계약 마감 당일 아침까지도 무엇을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마이애미 존 웨슬리 메리어트 호텔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와 함께 사건을 맡은 변호사 중 한 명인 패트릭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이야기나 하려고 한다고요. 내 생각을 그들에게 말할 거야. 그리고 인간으로서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거야. 이 사건은 2억 달러의 가치가 있어. 그래. 사실이기 때문이야. 하지만 네가 내가 이런 요구를 해서 미쳤다고 생각할 것도 알아. 그리고 내가 캠벨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은 대변자가 되는 거야. 말하고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진실을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해. 그리고 그 일을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 모두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해. 그래서 2억 달러를 요구하면 여러분은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의 가치는 8천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 쉬운 부분만 했으니까요. 쉬운 부분은 8천만에서 2억까지입니다. 어딘가 그 사이에 정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저도 모르지만
8천만과 2억 사이 어딘가에 있다는 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걸 찾아야 합니다. 와! 그리고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옳은 일을 했고 우리가 요청한 대로 정확히 했습니다. 정의를 찾으세요. 정의에 대해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보상금이 지급된 적 있나요? 아직 보상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건물 관리 회사와 합의에 도달했으며 그 금액은 비공개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합의에 도달했고 지금은 콘도 협회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곧 그 금액이 가족에게 지급된다고 확신하십니까? 어떤 거요? 합의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사실 톰은 어제 마이애미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석해서 부동산 관리 회사로부터 소액 합의를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족이 아마도 앞으로 30일 이내에 부동산 관리 회사로부터 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족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물론 그분들이 겪은 일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설명을 정말 잘해주셨지만 아시다시피 법적 절차를 겪는 것도 한 부분이고 지금은 또 다른 부분이죠. 가족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잘 지내고 계십니다. 캠벨 가족은 금요일에 저희 사무실에 오셨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정말 훌륭한 자메이카식 점심을 준비해 주셨고 변호사들과 저희 팀을 위해 음식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과 함께 점심을 먹을 수 있었고 그분들을 뵙게 되어 정말 반가웠습니다. 휴버트는 여전히 매주 아들의 묘지를 찾습니다. 명절은 5년 4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들에게는 여전히 매우 힘든 시간입니다. 그는 한 달 전 사무실에서 아들을 잃은 슬픔에 눈물 흘렸고 다푼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 상처받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분적인 결론이 나서 기뻐하고 있고 배심원단이 내려준 평결 그리고 사법부가 제공한 정의에 대해 영원히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어머니들과도 많이 연락을 주고받았고 아이들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점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매일매일 자라고 있고 물론이지만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고 어머니들도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습니다. 정말 좋네요. 그리고 그랜트, 제 말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건을 다루고 이런 결론에 도달한 후에 어떤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평결이 메시지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것들은 가족에게 매우 개인적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경고의 교훈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피고인으로서 보험회사로서 올바른 일을 할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은 그 기회를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년 동안이나 받았죠. 그리고 당신은 모든 상황이 당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죠. 당신이 크고 힘이 세고 아무도 당신을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실은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고 진실이 밝혀지면 정의가 실현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재판의 목적이고 배심원 제도의 의미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정의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드리자면 대형 보험사들과 거대 기업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처음부터 올바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을 책임지게 하고 진실과 정의를 밝혀낼 변호사들, 로펌들, 그리고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마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랜트와 톰, 정말 감사합니다. 훌륭했어요. 이 특별한 사건에서 모건의 역할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족이 새로운 장을 맞이할 때 저희의 마음과 기도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분 모두 이렇게 나와서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여러분이 팟캐스트를 듣는 모든 곳에서 구독해 주세요. 저를 X나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